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10.9%.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결됐지만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해석은 엇갈리고 이에 따른 공방이 그 어느 해보다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 적용으로 실제 인상률은 두 자릿수에 못 미친다는 노동계와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는다는 경영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경영계는 재심의를 요청하고 소상공인들은 단체 행동에 돌입하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 노동자와 경영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진행을 맡은 김만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됐죠. 지난해의 16.4% 인상보다는 인상률이 낮은데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다른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내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올리냐 하는 인상률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범위에 대한 기준부터 기본적인 인식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생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 김대준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최저임금 상생안에 대해서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을과 을이 연대해서 재벌 대기업 갑질 행포 막아내야 됩니다. 민노총 대변인 남정수입니다. 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취재 토론회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사실 한 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지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충분히 그런 조건들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올 더위 엄청 덥죠. 네. 네,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뭐 더위도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물러가죠, 항상요.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해법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일단 최근 이렇게 이번에 8,350원으로 결정된 이 상황,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세부적으로 좀 의견 나누겠습니다. 네, 김대준 이사. 네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저임금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8월 5일 날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2019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될 텐데요. 네. 거기 확정고시의 내용에 보면은 주당 40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에 월 환산 기준 시간이 209시간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하는 금액은 174만 1,550원으로 이제 돼 있는 것으로 환산 고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2년간에 한 29% 정도의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사실 작년에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영세 자영업자 군에서 지불 능력을 초과한 부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겨우겨우 어떤 연명해 나가는 수준으로 있었는데 예. 올해 다시 10.9%가 인상되면서 사실 소상공인이 그동안에 버텨왔던 지불 능력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비단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소득 대비 뭐 4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책적 목표였던 중위임금의 한 50%를 초과해서 한 63%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는 예.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지금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지불 여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되는 고용이 안 좋아지고 그쪽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노동에 대한 어떤 그 고용 불안이 일어난 것들이 예. 지금 많은 어떤 사회 불안으로 요즘 야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2년간의 너무 급속한 인상에다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 올랐다. 여기에 비추어서 특히 소상공인들 지불 여건에 비춰본다면 더 그렇다라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불만 섞인 지금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남정구 대변인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제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는 뭐 추후에 좀 더 토론을 좀 하기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 157만 원, 이제 내년이 적용되면 174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한 건데 예. 분명히 저희들 이제 일반적 기준으로서 월 200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 기준으로 봐도 이제 못 미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가 193만 원입니다. 거기 대비해서 81% 수준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부양가족을 포함한 평균 생계비가 286만 원, 대비하면 55% 수준이 불과하고 2017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임금이 19,000원, 평균이 19,000원인데 그 4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러한 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 생계비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 첫 번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29% 얘기를 하셔서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그 전년도 제가 따져봤더니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무려 10년 동안 한 자릿수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 인상률 6.4%였습니다. 2017년, 18년까지 다 포함해도 12년간 평균 7.5%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6.4% 인상되었던 이런 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또 2년간 합쳐도 7.4%에 불과한데 단지 2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10.9%라고 하지만 실제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서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9.8%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저임금 당사자들 기준으로 하면 2.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논쟁점을 던져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비춰보면 못 미친다는 점 지적하셨고 또 지금 인상률 최근에 급속한 인상 그러나 과거에 너무 낮았던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 또 기준에 따라서는 산입 범위 등까지 포함한다면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영희 수석연구원 발음이 복잡하니까 그냥 서영희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예, 저희 업계에서는 네. 올해 이어 내년도 두 자릿대 어떤 인상률이 결정된 데는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원래 정부에서 올해부터 한 3년에 걸쳐 2020년 정도에는 이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10.9%라는 게 실제로 두 자리는 어떻게 충족은 했지만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심한 흔적이 아닐까. 양쪽에 좀 어떤 의견을 같이 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네. 여러 입장을 좀 고려한 흔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희 박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서로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자릿수를 또 충족시키면서 과하게는 올리지 않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얘기네요. 안익을 소장은요. 예, 우리 서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맞습니다. 작년에 16%대가 올랐고 사실은 1만 원 인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올해도 급식하게 올랐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보기에도 말이 지금 올해 157만 원 하지만 주유수당을 빼면 한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114만 원도 주유수당을 합쳐서 114만 원입니다. 주유수당을 빼면 한 140만 원대거든요. 근데 주유수당은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고의로 안 주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안 주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실제 그러면 국민들이
그 알바 청년들이라든지 알바 노동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해 157만 원, 내년 114만 원이 안 됩니다. 네. 주휴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가 세계 최악의 수준이고 물가도 비싼 한국 사회에서 노후도 불안하고 사회복지도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사회에서 예. 한 달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살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분들 보고 그거 살아라 하면 제일 먼저 그렇게 못 산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지금 미국도 지금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추가 있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반대하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최저임금 지금 인상 반대하는 공화당 여러분 한번 15달러 지금 최저임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또 시민단체 보기에 대폭 오르는 게 맞지만 지불 능력이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상권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책도 가세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 이슈가 너무 좀 과잉 정치 쟁점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서병희 박사님 말씀처럼 바로 그런 여론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사과까지 할 정도로 네. 속도 조절이 이루어졌잖아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넓어졌고요. 속도 조절까지 이루어졌으면 그래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지불 능력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최저임금 제도나 최저임금 인상을 과다로 공격하는 것은 이건 전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네. 임금이 공약대로도 안 올라갔고 속상한데 네. 너무 속상해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초점은 그러면 20% 오른 것도 부담이 돼서 지불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진걸 소장은 뭐 고민한 가운데 나온 상황이고 보완책에 집중했으면 하는 주문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제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대준 위원장이 최근에 급속한 인상률에다가 OECD 기준 중위소득했을 때 앞선 아까 네 번째라고 했던 거 우리나라가요? 예, OECD 네 번째 4위고요. 또 예. 중위소득의 63%까지 올라서 상당히 예, 높은 그런데 수준이다라고 아까 우리 그 말씀드렸습니다. 남정수 대변인은 뭐 최저생계비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엄청 못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사회적인 여건들 안전망이라든가 기초생활 여건들에 봤을 때 굉장히 이 정도 취약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약간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해석하셔서 좀 제가 바로잡고 싶은데요. 예. 우리 남정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최저생계비가 아니고요. 일반 생계비나 평균 생계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셨나요? 최저생계비 제가 국만 가구 생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구 지금 생계비가. 그 최저생계비가 아, 그럼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잘못했군요. 지금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조금 넘고요. 4인 기준으로 해도 한 230만 제가 원 이건 정도 가구 됩니다. 전체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 노동계에서나 또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쪽에서가 과연 생계비를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 정확하게 보고된 말씀을 하셔야 통계입니다.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관련된 수준을 어느 부분에다가 기준을 맞출 것인가. 네.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하나의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는 어떤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에 하는 어떤 그런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의 어떤 저하를 막고 그런 것들이 네. 궁극적으로는 어떤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이런 최저 생계비를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구 생계비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무리하게 확장시켜서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준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선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선 노사 간에 일단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30년 동안 올해 이제 30년을 맡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동안에는 중위임금의 50%라는 궁극적 목표 이게 사실은 뭐 노동자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노사 간에 중위임금의 50%까지 가는 거를 합의를 봐서 꾸준히 맞춰서 올려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기준점을 합의 없이 가구 생계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기준의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시고요. 네. 예. 그 최저임금 법 자체가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자는 취지고 거기에 합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돼야 되는가는 여전히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참고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이 가구 생계비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노동계는 도대체 현재 시점에서 홀로 사는 기준이라는 것이 독신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통계에 의해서도 2, 3인 가구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 3인 가구 기준이 오히려 적합하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유력한 이제 참고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현재 193만 원이라는 겁니다. 2, 3인 가구까지 가면 이건 뭐 일반 이 시청자분들도 2, 3인 가구 생계비가 어느 정도인가는 아마 몸소 느낄 텐데요. 이게 현재 통계상으로 28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74만 원 내년에 올해 157만 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 살아보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격차입니다. 그 한 가지만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 남정수 대변인께서 자꾸 그 사실을 왜곡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생계비는 비혼단신 근로자 생계비지 네. 가구의 생계비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주시고 단신 가구 아닌 얘기하는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 예, 예, 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건 좋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왜곡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혼단신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유 좀 약간 뜨거워졌는데요. 근데 저기 김대중 이사님께서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 계신 패널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청취자들이 제 이야기 중에 감성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많이 공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시청자들께서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뽑을 때나 또 사람 추천할 때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 좀 얼른 구해달라. 또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는데 일자리 네. 좀 연결 좀 해달라. 그럴 때 우리 시중에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월급 130만 원 맞춰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 그러죠? 하나요, 그러면? 예. 최소 200에서 300은 맞춰줄게. 최소 200은 맞춰줄게 그럽니다. 사람을 추천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뽑는 입장에서도 야 진짜 너무 급한데 앉은 것이 진짜 너무 급한데 사람 한 명만 얼른 추천해줘. 네 그러면 얼굴 어느 정도 하죠? 그러면 최소 200은 맞춰줄게 그러지 최소 100 맞춰줄게 130 맞춰줄게는 없어요. 요즘에 NGO들도 다 최저임금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200이라는 게 그 올 1만 원이라는 게 월급 그러니까 시급 1만 원이라는 게 월 200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 이 200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과학적 수치나 통계 물론 이제 단신 가구 생계비 190만 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것도 있지만 예. 그걸 뛰어넘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예. 국민들이 이 피부로 현실적으로 체감한 예. 결과가 그 정도다라는 한 200은 얘기군요,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식료품비, 교통비, 이자비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예. 행복하게 사는 건 꿈꾸지도 않아요. 예. 그거는 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2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사회적 공감도 상당히 됐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걸 못 맞춰주는 못 지급하는 중소기업 중상공인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것도 위기가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 600만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0만 명 정도로 추산되니까 예. 실제 나머지 400만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바로 겪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 고용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5월 통계 아니 올해 5월 통계로도 오히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해고 경제가 파탄났다는 일각의 그런 과장된 지적이 사실이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확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1. 너무 과장된 공격이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예.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 대책에 초점을 맞추자.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불 여력, 지불 능력, 생활 환경 관련 얘기 세 분의 의견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서 박사는 뭐 지금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최저 생계비든 어떤 예. 가구 평균 생계비든 뭐 그런 부분들 일단 많이 주면 좋겠죠. 예, 다만 물론 저는 그렇죠. 예. 그 저희 외식업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예. 일단은 그러면 사업주도 그만한 비용을 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주 자체도 그 정도의 어떤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은 정업원의
가구 생계를 고려한다면은 사업주도 그걸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어떤 사업지의 환경도 같이 고려해야 예,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짧게 짧게 예, 하시죠. 예. 짧게 지금 짧게. 저기 안진걸 참여연대 그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제 예. 얼마 나가서 전에 이제 민생-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민생경제연구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걸 짧게 말씀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예. 예. 그 고용이 있는 그 자영업자 수를 160만 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고용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으로 보셔서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는 고통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극히는 아니고 예, 어쨌든 그 그 숫자에 과장된 비해서 공격보다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제한적이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잘못된 해석이신데 예.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과 폐업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영업이 있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발했다가 예. 여러 가지 그 고용비나 그다음에 임대료나 여러 가지 경영이 안 좋게 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내려가게 되죠. 예. 그런 다음에 폐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임금의 어떤 영향을 안 받는 군이다라고 보시는 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시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임금 때문에 더 이상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예. 자기가 직접 일하는 이런 이 되게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예. 있거든요. 이게 같이 봐야 됩니다. 이사님 이게. 말씀 맞습니다. 예. 예. 잠깐 지금 자영업자 뭐 현실 통계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라는 건 별도로 하고 지금 예. 통계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뭐 최근 10년 또는 5년 가까이 쭉 연속 선상의 통계 흐름으로 봐도 자영업자 구성에 고용원이 있는 규모 지금 현재 대략 28% 정도입니다. 없는 규모가 72%. 이 통계는 혹시 OECD에서 톡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쨌든 이것은 공식적으로 OECD 보고 자료에 좀 나와 있는 예. 이제 자료고 이것은 뭐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봐서 큰 흐름이 없고요. 더 그 중에 560만 명의 자영업자 중에 2014년도 기준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약 230만 명의 특수고용 1인 자영업자입니다. 사실상 노동자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노동자가 230만 명 가까이가 또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는 최저임금이 아니죠. 노동 3건을 보장하라는 게 230만의 요구고 예. 말씀드린 398만 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고용원이 없는 이제 자영업자들 또한 최저임금이 직접적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예. 뭐 158만 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또 잘 되는 또 업종이 상층이 있을 것이고 하층이 중하층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들은 정확히 좀 가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이제 자영업 관련 최근에 폐업률 높아지는 것 진단 관련해서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안진걸 소장은 그렇게 조금 과장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종업원이 없는 고용원이 없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대준 위원장은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거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최근에 폐업률 증가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요즘 갑자기 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감춰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영업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가 늘었다, 고용을 한 자영업자가 늘었다라고 이렇게 역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더 많은 폐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비단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그 근로자들의 상당 부분은 대다수는 경쟁력을 갖춘 일반 노동자가 아닌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연령이나 고연령, 여성,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분들이 취약 노동계층으로서 영세 자영업자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근로자들과 일반 노동자들과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자와 맞춰서 똑같이 생계비라든가 기준을 똑같이 해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에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이 취약 노동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90%의 성공 같다. 하지만 10%는 지금 더 못 살게 됐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노동 취약계층 때문에 발생되는 그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 대단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 심각하다는 거 100% 동의하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매일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매일경제신문 하면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이제 연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2014년도 보도에 의하면요. 그 통계는 2011년도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영업자,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 99만 4천 개 중에 폐업한 자영업이 84만 5천 개. 어마어마한 폐업률입니다. 그중에 음식업이 94%, 소매업이 89.3%, 도매업이 87.4%. 저는 이 폐업률의 통계 2011년도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의 폐업률과 과연 달라졌을까? 저는 안 달라졌다고 봅니다.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금 폐업률로 나오고 있고요. 201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시급 4,320원대였습니다. 시급 4,320원대 폐업률이 94%예요. 이것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고통이라고 얘기하시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것이 자영업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시급 4,320원 이것을 문제 삼는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진단이고 처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최근에 와서는 일단은 최저임금 내년 또 결정이 되면서 부각이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 특히 민생 경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대중 이사님께서 정말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고 또 그런 속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어쨌든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예. 당장 눈에 그게 보이는 건 맞죠. 제 친구 중소상공인들도 야, 더 올려야 된다는 건 맞는데 올려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우성해지라고 이야기해요, 저한테요. 예. 저 100% 이해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또 뒤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신 장사하신 분도 다르고 장사만 잘 되면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주지 그럽니다. 그러고 싶다 그래요. 예. 어떻게 내 이웃이 나랑 같이 그래도 몇 달, 몇 년 일하는 알바다더라도 직원이 예. 또는 보면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130만, 140만 줄 때 본인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장사가 잘 안 된 이유는 최근에 편의점주들께서 처음에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했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지적할 때는 과당 경쟁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예. 나 혼자 편의점에 있었는데 옆에 20m, 30m 편의점 2개, 3개, 4개 들어오니까 매출이 n분의 1만큼 그래 줄어들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편의점주마다 느낌도 다 다르죠.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이 다 원인을 찾는 건 다 다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 폐업의 원인은 어려워진 이유는 무분별한 출점과 또 그 좁은 시장에 또 심지어 거기에 대기업들이 막 시장 침탈하고 예. 기술 탈취하고 하도급대금 덜 주고 본사가 로얄티로 가맹점 수수료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아서 벌어진 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편의점주들의 지출 구조는 이미 여러 군데 공개가 됐잖아요.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400만 원 안팎이면 나머지 800만 원 안팎이 본사의 로얄티하고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입니다. 예. 2배가 넘어요. 그렇다면 저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본사가 일부 부담해 줘야 된다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예. 방금 우리 생방송 토론 전에 전국 가맹점주 연색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마리바게트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미스터 피자, 피자헛,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 점주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저 서초역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뭐라고 발표를 하고 왔냐면요. 최저임금 인상 솔직히 부담되지만 그 정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우리 물건을 사줄 여력이 되지 않겠냐. 예.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예. 거기서 필수 다만, 물품은 뭔가요? 예,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한 30만 개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 정말 핵심적인 어떤 양념이나 예. 그 닭고기 뭐 이런 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뭐 단무지라든지 필수 불가결한 그 제품들까지 다 본사의 필수 물품, 아하. 본사도 필수로 본사 사야 되는 것을 물품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중보다 막 2배, 3배 비싸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 밑에 로얄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이제 처음에 가맹점 가입할 때 1,000만 원 안팎씩 다 냅니다. 못 돌려받는 돈으로요. 400도 내고 500도 내고 1,000만 원도 내고 어떤 경우는. 네. 근데 또 편의점들이 지금 35% 로얄티로 가져가잖아요. 거기 임대료 200, 300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이사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작은 데는 5, 60만 원이지만 웬만한 그 편의점이나 가맹점 가서 물어보면요. 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센터라든지 이렇게 부품 가격 좀 비싼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막
카드 가맹 수수료 200만 원 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산업 그러면 지금 인하라고 하면은 이미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나요? 이미 낸 건 어쩔 수 없죠. 이미 낸 건 어쩔 수 없는데 자 지금 한 편의점에서 알바 청년을 2명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 내년도에 한 또 1인당 한 20만 원 가까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157만 원에서 174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올려준다고 치면 최소 30만 원에 매달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예. 오늘 이분들은 너무나 그냥 솔직하게 그거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지만은 그럼 본사가 예. 예를 들면 우리에게 200만 원 가져갔던 것 중에 30만 원만 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본사가 망하느냐? 작년에 편의점 본사들 영업이익을 보면요. CU나 GS나 2천억이 넘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희가 비록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김대희 이사님도 그동안 소상공인 권익에서 네. 많이 싸우신 분이어서 이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이 돼가지고 부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까지는 인정. 우리가 또 인정할 거 인정하되 저는. 다만 최저임금 그래서 일부 속도 조절도 된 부분이 있잖아요. 16%에서 10%로.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당장 남정 대변인은 이것은 공약의 지연이고. 아까 서 박사님 예. 적당히 절충했다라고 얘기했죠. 사 박사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절충이 일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사실상.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지불 능력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초점 좀 맞춰야 네, 된다. 거기까지 우리 하시고 사회가. 일단. 예. 예, 그런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뭐 나중에 지금 이제 가맹 본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했었는데 또 일차적인 요인으로서는 지금 뭐 출점을 뭐 너무 많이 줬고 과당 경쟁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라면은 결국은 해법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하는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방법이 다 옳습니다. 그 최저임금의 문제 다만 그게 이제 최저임금의 전폭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비춰질까봐 저희 소상공인 업계가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예. 아까 지적하신 그런 본사와의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 행위 부분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카드 수수료이나 기타 여러 가지도 다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서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엄연히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문제를 보면요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임금이 인상이 돼서 인건비 문제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가 이게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은 상권 문제, 그러니까 임대료든 기타 어떤 문화나 그 거리에 대한 어떤 상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 불공정 거래는 유통과 관련된 유통 불공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사실은 다른 파트인데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쪽에서 어떤 개선이 되면 지급 여력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 이게 최저임금 문제가 잘못 이런 쪽으로 호도되거나 이쪽이 하나의 전폭적인 해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근본적인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근본적인 최저임금의 문제에 대해선 일단은 뭐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 또 업종별 차등에 관련된 문제, 네. 또 근로기준 어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원래 최저임금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근본시해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사이드에서 더 보조적으로 돼서 근본적인 해결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실 뭐 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인건비 문제는 뭐 다 가지고 있죠. 뭐 소상공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사업주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문제는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고 눈에 직접 보이는 인건비만 예를 들면 줄이려고 하거나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최저임금법 취지에 예를 들면 역행해서 저는 이것이 문제로 얘기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문제는 제가 봐서는 과당 경쟁 첫 번째 문제고요. 높은 임대료가 문제고. 그럼 과당 경쟁은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대표적으로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일본의 편의점이 5만 개, 대한민국이 작게 잡아도 4만 개라고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과당 경쟁 체제인데요. 그럼 적정수 갈 때까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업 업종 정책의 정부가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불공정 거래 계약을 변경하고 바꿔나가는 장치를 저는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편의점주들에게 최저 수입 보장제 같은 것이 있고요. 정확하게 출점 제한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폭력적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단 연착륙 방식으로라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수많은 이 자영업자 이 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임금 노동자들이었어요. 결국은 임금 노동자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소위 이제 자영업자에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흡수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예. 고용이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 올리는 것이 저는 당연히 병행돼야 되는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것 중에는 하나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편의점 업주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 더 이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업종별 무슨 차등 논의 오랫동안 돼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거론됐다가 그냥 돼버렸는데 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았다고 보십니까, 서 박사는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 뭐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과당 경쟁이랑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구조적 개선이나 개별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랐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외식업계를 기준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외식업체가 지금 전국에 한 67만 개 정도 있는데 평균 매출액이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24.8%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한 3,500에서 한 600 정도를 사업주가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창업의 어떤 주된 요인도 아니겠지만 폐업의 주된 요인도 아닐 겁니다. 단일한 요인으로 창업하고 폐업되지는 않지만 예.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불 여력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불 여력이 또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결국은 업종별 차등으로 정하자는 그 주장 그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예, 일단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출 규모도 작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도 작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돼도 사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일정 부분 이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고작 평균 연 매출이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 24.8%밖에 안 되는데 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 내가 이 영업을 왜 해? 나도 그냥 때려치고 그냥 나도 어디 가서 일하는 게 낫지라는 지금 어떤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고 네. 어떤 하소연이나 탄성들을 저희 쪽에 계속 제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획일적으로 적용됐을 때 어떤 업종들은 이런 고통들이 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일하게 정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반대했던 건가요? 반대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업종별 또는 뭐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규모별 5인이야 뭐 이렇게 차등 적용 또는 심지어 또 지역별까지. 이 조건 땅땅을 해서 네. 또 경상도 다르고 뭐 서울 다르고 예를 들면 이런 지역별 차등 적용을 사용자 단체들이 뭐 단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주장해 오고 있는 바였고요. 네. 뭐 충분히 뭐 노동계의 주로 반대 사용자 단체, 경영 단체에 주로 당연합니다. 정했군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의 뭐 일관된 반대는 뭐 당연하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연구 분석에 의해서도 예.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뭐 업종별 또는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적합지 않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 예. 실제로 이것이 적용될 경우에 어떤 이제 사단이 벌어지냐면 정말 2천만 명이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최저임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7,530원인데 올해 7,000원 받는 노동자들이라는 업종이 달라지고 6,500원 업종이 달라지고 7,530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신종 카스트 제도죠. 네. 직업에 따라서 정말로 이거 노동시장에서는 대혼란을 저는 야기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게 적용되던 그런 기준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 낮은 노동시장이 한 축 형성되는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최저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그러한 이유로 이건 적합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네. 외국 사례를 예를 들면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례가 더 있어요. 올해 7,530원 시급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좀 더 줘야 되는 업종이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의 재택근로자. 간접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더 인정해줘서 추가해줄 수 있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사냥 가이드가 되고요. 뭐 재택 노동자. 예를 들면
저희 뭐 이거 하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저 기준은 정해놓되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줄 수 있는 뭐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것들은 단일한 기준은 정해야 된다. 좀 더 어렵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놓고 그보다 덜 줄 수 있는 차등직용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떤 직업 카스트 제도를 새롭게 좀 만들자는 저는 이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아니, 남정수 대변인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잘 지으시는데 전문가들에서 대체로 결론이 나 있다라고 지금 그렇지 얘기하시는 않고요. 그런 결론이 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뭐 토론에서도 적절치 않은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업종별로 신종 뭐 이렇게 임금 카스트 네. 제도를 만드신다고 얘기하는데 가까운 일본만 봐서도요. 거기서는 업종별, 지역별, 또 연령별, 또 직군별 다양하게 이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일본을 그런 임금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나라로 얘기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38개 나라 중에서 23개 대부분의 시장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차등 적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 나라가 단일로 하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뉴질랜드만 빼고는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를 사회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그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단일성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시장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선 대부분의 나라가 다양한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업종별 차등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종별 차등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미만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걸 위반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반하는. 근데 저희 특히나 소상공인 업종에선 그걸 저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못 주는 게 어떤 도덕성에 의해서 진짜 뭐 그 내가 저항률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온 겁니까? 전에도 있던 겁니까? 저희만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저거 해석하는 미만율에 대한 해석을 저기서 이제 뭐 노동계에서 그거를 위반율이라 하면 저항률이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봤을 때 제조업이 보통 미만율이 한 8% 정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3% 하거든요. 근데 아까 외식업 말씀하셨는데 외식업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요. 그래서 세 개 가게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최저임금을 지불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에만 목표를 두고 간다면 이 업종은 다 문을 닫거나 내지는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박사 먼저 하시고요. 예. 예,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일단 뭐 특정한 사정이 있든 없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주가 있고 없고를 단순히 지금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실제로 영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식재료비, 그다음 저희 배달료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당장 내가 고용한 종업원들의 인건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식재료를 생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통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예. 파급력이 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도 올라갈 거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급여도 인상될 거고 배달하시는 분들의 급여도 인상될 거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영업 비용 측면에서 극격한 상승을 같이 수반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영향은 여러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러 부분에 또 임금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차등 우리, 적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또 여기 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또 특정 업종의 대표자님들 모두가 선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너그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막 서로 악당이 돼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서당도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김대중 사님 말씀 듣고 사실 참여연대에서 제가 일할 때 알바 노조나 청년 유니온하고 함께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주들 막 고발도 하고 그랬었죠. 캠페인도 하고 뭐 어디 특정 커피 브랜드 앞에서도 하고 편의점 앞에서도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줄 수도 없는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분기탱천했던 알바 노조나 청년 유니온 분들도 네. 이제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본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반율이라고 했는데 김대중 이사님 오죽하면 저항률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제도가 좀 과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네. 저는 계속 그 초점을 근데 사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최저임금이니까 그것을 못 주는 구조에 더 맞추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네. 문제보다는. 근데 방금 이제 소영희 박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식당만 해도요. 이미 식당은 올 200 이상은 줘야지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분들 오십니다. 그 배달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배달도 지금은 배달은 최저임금 업종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한 200 줘도 위험하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최저임금 차등화 이야기가 나서 그러는데 최저임금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차등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김대중 이사님 말한 업종별 차등화는 네. 저는 이미 자연스럽게 실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균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평균 임금이 엄청나게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편의점이나 카페나 일부 업종은요, 딱 최저임금을 맞춰줍니다. 경비업종까지는요. 그렇잖아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도 거의 안 줘요. 아주 오래된 정말 나랑 손발을 한 5년, 6년 같이 한 우리 알바 동지다. 심지어 저 사람 직원이나 다름없다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 주지만, 그러니까 이미 업종별로 딱 최저임금만 주는데 최저임금만 주고 받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일단 그것만 달라고. 근데 방금 우리 송혜 박사 나오셨으니까 식당 업종, 그다음 배달 업종은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업무의 특성상 한 200만 원 이상은 줘야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제도보다는 더 주지만은 차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 지금 이상은 줘야 김대중 되는. 이사 등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더 낮은 탄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요것만 더 붙여볼게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 민주화도 좀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도 좀 되고 노후 불안도 줄어들면요. 저는 그때 예를 들면 김대중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특정 연령 예. 또는 특정 지역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뭐 5% 내지 10% 정도의 탄력은 나중에 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임금 수준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당분간은 그래도 균열하게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에 좀 다른 거 좀 뭐 지금 그 SNS 라이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 좀 살펴보고요.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트래블러님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최저 그 정도를 받아야만이 개인의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영환님 또 의견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최저임금보다 부가세, 재산세, 통신비, 협회 납입금, 의보험료, 산재비, 자동차 운영, 방역비, 전기세 뭐 여러 가지 절대로 이것이 내려가지 않는데 이런 기본 지출 때문에 자영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 개 주셨는데요. 일단 아마 그동안에 논의했던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게 아마 비슷한 견해로 갈라질 것 같은데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최저임금에 과연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공방 역시 또 특히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 지금 어려움을 좀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발표했었죠. 물론 2020년까지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에 대한 사과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이제 노동자, 또 소상공인, 편의점 업계 등에 대한 어떤 식의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나서 계속 상생 해법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팽팽히 엇갈린다.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높은 가운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고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 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원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10년 이상 된 영세 자영업자 3만 5천 명의 부실채권 4,800억 원을 정리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앞으로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대책이 소상공인의 체감 정서와 거리가 있다며 아쉬움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온도차가 표출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정부 대책 내용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특히 이 부분에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인데 김도준 위원장, 정부 대책이 네. 실질적인 좀 보완책으로 유용하다고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정부의 이런 정책을 내놓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게 실효성이 얼만큼 뒷받침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런 안들이 이제 금방 화면에서 나왔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이 알맹이 정말 중심이 되는 알맹이는 사실은 빠지고 한 저희가 요구 사항의 한 8, 9, 10번째 정도 되는 이 요구들을 약간 핵심 알맹이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최저임금 건데요. 자체에? 예. 그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근로기준 감독이라든가 뭐 예. 업종 절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떤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고 이런 거를 같이 내놨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뭐 그 계약갱신 요구권의 연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페이 물론 다 좋습니다. 이걸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만은 사실 최저임금 대책으로서 약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핵심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뭐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김대중 이사님 얘기가 그래서 참 저는 이제 현재 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싸움을 붙이는 이 원인, 이 프레임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김대중 이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560만 소상공인 전체가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딱 집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억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편협한 이제 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60만 명 중에 158명 그 중에도 일부가 최저임금의 인건비 부담에 의한 저항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위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출 신고 등 포함해서 온갖 이 부당하다기보다는 되게 겪는 어려움들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탈법과 불법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저항을 어떤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제도를 이제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 콕 집어서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목적 자체가 그 진정성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오로지 최저임금을 도둑놈으로 몰아가기 위한 예. 예를 들면 이런 프레임에 저는 갇혀 있다라고 저는 역으로 보여지고 예. 오히려 진정성 있게 소상공인들 전체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또는 정책적 개선 요구들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도 항상 언제나 연대하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두 분은 그 부분은 견해차가 있네요. 김대준 이사는 핵심 알맹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또 대변인께서는 너무 한쪽을 가지고 집착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당장 정부의 지금 발표에 대해서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진정성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외식 사업주가 저희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예. 쪽에 들어오는 말씀들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예. 저희가 외식업체가 평균 종사자 수가 한 2.9명 정도 됩니다. 그게 사업주랑 그 가족 종사자가 포함된 건데 한 그게 업소당 2.9명이라 이거죠? 예, 결국 이거를 저희가 보면은 일반적인 형태가 사장 한 명이 가족 한 명 데리고 그 직원 한 명 채용해서 하는 형태인데 네, 3명이면 그러겠네요. 예, 외식업체가 실제적으로 근로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저희는 공감할 수 없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정부 대책 중에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 대책일 텐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네.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 그리고 과세소득이 5억 미만이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외식업체는 4인 이하가 예, 87%, 5인 이하가 거의 99%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저희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5억 미만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도 뭐 그런 사정을 알 건데 그러면 겨냥한 목표가 다른가요?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식업체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줄 수 없어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대상이 안 되죠. 예,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90몇 %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해놓고 정부 지원금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하느냐? 예. 업종별 차등화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아까 민생경제를 연구하는 어떤 민생경제연구소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정책을 내놨다는 아니 얘기잖아요. 저기 지금 여기 다들 아파트 사신 분들은 네. 그 공고 아파트 관리비 이렇게 봅니다. 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에서 관리비가 얼마 저기 삭감이라고 안 하고 인하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건비 인상분만큼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돼 가지고요. 13만 원까지 되니까. 예. 관리비에서 들어가는 예, 인건비 지금 부분요. 예. 아파트 그 관리비 명세서 보시면 그게 적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 올랐을 때 경비 선생님들 대량 해고 우려된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또 함께 사는 사회, 상생의 사회를 표방하면서 많은 입주자나 임차인 대표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예. 이렇게 잘 지원을 받은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일부 편의점주나 가맹점 선생님들 만나 보니까 일종의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이런 옵션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 보험료를 일부 내는 게 부담이니까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 굉장히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정 대표 말씀처럼 이 문제가 그 우리나라의 경제력,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과실을 일부 재벌 대기업과 사내유보금 한 1,000조 가까이 쌓아놓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부동산 부자들과 네.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다 아시다시피 재벌계 카드사이고 대규모 금융기관 카드사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 독식하고 탐욕을 부리는 구조가 문제인데, 을과 병끼리 서로 갈등을 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네. 을과 병이 연대해서 갑이 그동안 다 가져갔던 것을 좀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옛날 혁명처럼 막 나누자는 것도 아니에요. 살 수 있을 정도는 좀 나눠가지. 그러니까 그잖아요. 최저임금 좀 올려주는 거하고 그 가맹점주나 자영업자들이 그 정도 지급해 줄 능력 정도는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구조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두 분의 지적 제가 동감을 하겠어요.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급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오히려 당장 필요한 지금 뭐 예. 소규모인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아니 그러니까 더 그런 그러니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네. 그리고 금액도 13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금액도 좀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왜 지급이 안 된 데는 다 조사해가지고 그 지급 조건을 완화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제가 요것만 더 이야기할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국가적인 힘든데 해주냐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드린 거예요. 1년 지금 대한민국 예산 430조고요. 네. 지방정부 예산까지 하면 600조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까지 하면 1년에 공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700조 안팎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예.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 풀어도 돼요. 예. 그런 여력이 된다. 예. 예. 뭐 지금 서로 이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짧게 해서 여러분 의견도 예, 소박사 일단 제가- 하시고 그다음에 김이사 하시고.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신청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대상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 채널은 지금 최저임금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미 가정해서 30인 미만, 5억 미만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외식업은 99% 이상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저희 정부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업종으로 본인들이 암묵적으로 규정해놓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는 차라리 저희 업종을 뭐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좀 저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간에 뭐 차등을 준다든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그 특례 업종이라고 해서 적용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업종은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특례 업종이라는 게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 그렇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 자금을 지원해 주면은 업주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인들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움은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저희가 조금만 그걸 완화해 줬으면 좋은데 왜 이걸 돈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우리 다 만들어 가지고 남의 돈을 받아서 국민의 세금을 얻어서 우리가 돈을 주게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원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최저임금 제도에 최저임금에 집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 토론은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법은 최저임금에서 찾아야 되고요. 소상공인이 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저임금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근로자들 그 사업자들의 어떤 고용비 인하를 위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지급돼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인하가 필요하진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한테 지불이 된다면 이것은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아까 그 대기업의 불공정 이런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의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이 보일러가 물이 터져가지고 겨울에 지금 난방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위에서 비가 새서 지금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이런 현상과 같이 봐서 천정에 물을 떼어주고 난방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문제로 봐야지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요구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최저임금을 고통받는 제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김대중 이사가 또 참여하고 있는 그제 아마 발족했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예, 아마 최저임금 문제를 아마 대단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아까 뭐 저항 단위도 어울리는 거겠네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요.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대표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 공동 대표가 맡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한남운수 대표인데요. 버스 회사 3개 가지고 있고 택시 회사 3개 가지고 있고 LPG 충전소에 다수 건물주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사람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표를 맡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 못 해먹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상공인입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좀 답은 있습니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갑 중에 갑인 사람이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정말로 어렵게 영세한 개 자영업자들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말로 편성해서 그것을 최저임금 문제, 오로지 최저임금을 안 올리면 된다. 저는 이건 재벌 대기업도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익을 이렇게 지금 갑 중에 갑이 언로 위장해서 지금 이러고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듣고 약간 더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좀 문제의 본질을 자꾸 좀 훼손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전국 택시연합회 회장께서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인 자격으로 와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분이 최저임금위원회 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택시업계를 대표해서 최저임금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고 더 심각한 거죠. 많은 택시업들이 지금 산학금을 다 주고도 모든 어떤 최저임금을 못 맞춰서 그 업계가 지금 경영에 위기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업체 택시 노동자들이 11시간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아까 그 대표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루 노동시간 3시간짜리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는 맞춰서 명분하에. 휴게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을 저는 대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그동안에 업종별 차등을 수십 년간 계속 주장하고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업종별 차등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택시 사업주가 갑입니까 어립니까? 사용자죠. 사용자를 지금 모두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갑입니까 어립니까? 택시 사업주들이. 택시 사업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흑백으로 해서 갑을 만들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엔 사용자로서의 갑 중에 갑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건 개인 뭐 이게 재산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재산이 아닙니다.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체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체로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본질을 흐르지 마시고요. 이게 이 정확히 부분에 핵심입니다. 대해서 그 업계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이 최저임금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예. 거기서 참여한 사람이 뭐 갑이다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훼손하는 건 알겠습니다. 토론에 좀 저는 분위기를 이사님 흐리는 너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예, 잠깐만. 예, 그래. 이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그다음에 어떤 본사의 불공정이나 수탈 이런 문제점 잘 알고 계시는데 최저임금 제도가 그게 별개라고만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실제 장사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그 별개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장업자들은. 근데 소득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나 본사에 낼 돈이 줄어들면 당장 임금을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단일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토론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 갔다 온 이야기도 드린 것이고 서울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고맙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제도가 지금 추진 계획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나서서 심지어 매물 하도 많이 해서 예, 제가 이제 보이나 오늘 모르겠네요. 토론에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도 나서서 네. 분석을 해본 거예요. 뭐 카드 뭐 수수료도 포함되고 그랬죠, 그게. 저 제로페이, 네. 신용카드 수수료 제로페이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늘어나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호되는 건가요? 되면 그 최저임금 인상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니까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고 감당하기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만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분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게요. 심지어는 최저임금을 죽어도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네. 대표적으로 잠깐, 예, 가맹본부의 로얄티는 서박사하시고 이제. 네. 가맹본부의 로얄티는요. 그다음에 가맹본부 우리가 납입하는 비용이 한 달에 최소 몇백만 원 안팎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국에 30만 가맹점주만 해도요. 네. 200만 원 내던 것이 100만 원으로만 줄어들어도 최저임금 납부해주고 올려주고 우리 소득 더 늘어나잖아요. 네. 이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을과병이 서로 다툴 일은 절대 아니다. 네. 뒤에서 을과병이 다툴 때 결국은 본사나 재벌 대기업의 수탈 구조, 경제력 네. 집중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슈퍼갑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님 말씀 많이 이해해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권익옹을 위해서 해오신 분이라는 신뢰도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 이야기할 때만은 최저임금 제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비난해. 이 문제, 방금 말한 이 경제력이 집중되고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하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문제하고 별개라고 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서박사 또 얘기를 예, 좀 하시죠. 일단 그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거에 맞고요. 근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문제들이 별개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저희 산업상의 어떤 뭐 구조라든지 잘못된 구조라든지. 얼마나 우선적이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좀 다른 모든 견해가 것들은 있었죠. 근본적인 문제와 지금 당장 드러나 있는 표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장기적 문제, 단기적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만 저희가 그게 근본적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려운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단기적인 해야 되는 문제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 확대와 확충도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네.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경제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과당 경쟁, 재벌 대기업이나 가맹부 본사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 같은 거 마구 출점해서 유통 중소상공인들 엄청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당장 강제 퇴출 안 되죠. 재벌 대기업들 그 시장에서 이해합니다. 음식업에도요. 요즘 재벌 대기업이 무슨 비빔밥 체인이니 카레점 체인이 별걸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안 되는 거 이해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오르는 게 옳다. 네. 해주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충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치열해가지고 지금 계속 뒤에 좀 나가야 돼 못 나오고 있어서 네. 한 10초 안에 네, 얘기하시죠. 10초 하겠습니다.
왜 최저임금 문제와 그런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문제에도 동일시할 수 없냐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100% 대기업 공정 불공정에 노출돼 있는 게 아니고 또 100% 임대차 문제가 그렇게 임대차 비용 때문에 허덕이는 문제가 아니고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요가 100이 다 같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 갑질을 풀어준 그 사람은 이득이 됐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고용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핵심을 1, 2, 3을 먼저 풀자는 거예요. 1, 2, 3을. 10초 굉장히 길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죠.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걸 복합적으로 하면서 을과 병이 함께 사는 방법을 안 연구하자는 하자는 거예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자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8,350원 다음 단계는 확정 고시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8월 5일까지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고요. 7월 네.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알겠습니다. 받고 예. 8월 5일 날. 근데 이 신청에서 지금 이제 그 경영계 쪽 경청 등을 포함해가지고 재심 요청한 상태인데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남 대변인? 일단은 뭐 경총이 이의 제기를 저는 할 자격이 없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이미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 뭐 을과 을 또는 을과 병의 싸움을 좀 붙여놓고 네. 우리 안진걸 소장이 얘기했지만은 회심의 미소 뒷짐지고 지금 웃고 있는 게 경총인데 갑자기 경총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까 싶은데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그 이유는 하나라고 보는데요. 진짜 이제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악용해서 정말로 이 재벌 대기업들을 옹호해왔던 앞장서왔던 이걸 대표해왔던 경총이 편성해서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라는 것을 경청 한 조직만 한 건 아니죠. 같이 여러 알고 가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한 저는 거죠. 예. 그런 것에 편성되어서 경청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이 이의 제기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이의 제기에 따라서 아마 고용노동부는 이것이 이 결정이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아마 따져서 처리할 것인데 네. 대체로 뭐 기각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이의 제기할 만한 내용들 노동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된다라고 예, 보고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오히려 지금은 정말로 10.9%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자릿수고 저임금 당사자들에게는 2.4%에 네. 불과한 이 인상률을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계속해서 남은 이제 하반기까지 정부에 저희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네. 개선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영계 입장에서 제기했던 재심 요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각될 거다. 특히 재심 요청 이 제기한 경총의 경우에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네요. 사실 근로자 측, 노동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만하지만은 그대로 지금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뜻을 받아서 재심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행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심 요청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 뭐 저희가 여태 경영단체 뭐뭐가 인정되나요? 그러면 그 정경련까지 돼서는 정경련이 최근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역협회 상위,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네 단체만. 소상공인 연합회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주체로는 포함이 안 되는 예, 저희가 실질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이의 제기권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같이 이의 제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지금 주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아니면은 아예 결정 방식 자체를 뭔가 조금 새롭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노동계하고 좀 연대를 해왔던 대표적 또 단체 중에 하나가 한국 중소상인 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뭐 약칭하면 뭐 한상중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곳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어떤 유통 대기업의 문어발식 예를 들면 확장, 골목상권 장악, 재벌 대기업의 독점 규제, 예를 들면 각종 카드 수수료 인하, 뭐 임대료 제한 이와 같은 방식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생존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오신 단체도 있어요. 소상공인 네, 예. 단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계급 계층 단체로서 이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여러 단체로 지금 이제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성 또는 결정 방식이요. 방식은 뭐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노사정 즉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이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제도 결정 구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네. 다른 나라 사례도 이제 다양한 이제 결정 기구의 형식이 있지만 대체로 대체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참여했지만은 정부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공익위원 9명이 사실은 결정적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 노동계는 그동안 공익위원회 위촉 방식에 대해서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노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으로 예. 구성해 줄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요청을 좀 해온 상태였고요. 예. 다만 그리고 그렇다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가동 방식은 위원회 뭐 구조는 가져가되 공익위원 구성 공익위원 방식에 구성은 대해서는 좀 더 발달. 논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다른 분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익위원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아까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당사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적정하게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여기 노동계 민주노총에서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민주노총의 노동계에서도 좀 제가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아까 을과 을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상공인과 강성노조와의 어떤 대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그 추천권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계에 대한 추천위원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또 연령이 낮은 노동자들 예. 이런 그 비가임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어떤 아픔을 과연 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노동자 아니, 계열도 그 바꿨으면 부분은 좋겠다라는 그래서 말씀. 양대 노총이 최근에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마트 여성 노동자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실행된 바 있고 이사님 말씀처럼 뭐 혹시 노동계나 중소상공인에서도 혹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들어와야죠. 그리고 예.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법정 단체입니다. 저것이 이원으로 들어오고 이의신청권을 주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NS를 통해서 들어왔던 의견 몇 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의견 몇 개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민님의 의견인데요. 임금이 올라 근로자들의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소상공인들의 수입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보다는 본사와의 내부적인 대책, 아까 프랜차이즈 문제죠. 이걸 좀 대책을 세우고 멀리 봤으면 좋겠네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형래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이 오히려 4대 보험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조금 유동적으로 적용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제가 10초 얘기했는데 1분씩 가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25초씩 오늘 정말 마무리 강조하고 싶은 말 딱 해주십시오. 네, 안진걸 소장부터. 예, 김대주 이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경제 민주화를 하고 강력하게 이 본사의 수탈이나 재벌 대기업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네. 고쳐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많이 안 올라도 우리는 네. 힘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반드시 이참에 고쳐 나가야 되고 정부, 지자체, 공장할 것이 다 나서서 네. 당장 본사가 가맹점주들,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도만 조금만 줄여달라 이겁니다. 예. 네. 최저임금 인상 서영희 부분하고. 박사. 네. 예, 일단 저희 좀 외식업계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외식업이 저희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경총도 있고 어떤 대기업 계열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강토기업도 있겠지만 저희는 네. 좀 영세 자영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시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접근법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다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뭐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김대준 이사.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정부가 내놓는 최저임금 정책 좋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같이 협의하면서 현장의 소통을 좀 정부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예. 동의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남영수 대변인. 예, 몇 년 전 일본 편의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했어요. 아주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또 수수료 인하를 내걸고 본사와 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갑과 대응을 한다면 네. 노동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얼끼리 연대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원화적 불공정 거래, 임대료 폭탄 이런 네.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영수 대변인 또 김대준 이사, 서영희 박사, 안진걸 소장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노동자 없이 우리가 또 사용자가 있을 수 없고요. 사용자가 또 없이 노동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 두 주제, 극과 극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서로가 살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같이 모으고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상생해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이게 새로운 발전에 우리가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